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무상보육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다 접하셨겠지만은, 전면 무상보육을 지난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7개월 만에 지금 전면 무상보육은 못하겠다라는 정부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부터는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고, 하위 70%에 대해서만 계속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또 전업주부는 기존의 양육보조금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결국 소득 상위 30%에 해당되는 분들, 그 다음에 전업주부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 후보들 또 난리가 났죠.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부터 해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까지 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상황까지 간 데 대해서 정부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은 예상됐던 일로서 졸속 행정의 표본이다. 또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러니까 정치가 욕을 먹고 정부가 욕을 먹는 거 아니냐. 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무상보육이 왜 시작이 됐고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과정을 좀 돌이켜 본다면은 우리 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의 보도는 전면 무상보육 폐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포함해서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의 전면 무상보육을 폐기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폐기라는 표현 자체가 무상보육은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하지만 엄밀히 들여다보면은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육료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시설에 주는 보육료가 이제 바우처 형태로, 양육 보조금과 바우처 형태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받는 그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소득 상위 30%, 우리나라 연봉 기준으로는 약 한 6천만 원 정도 가까이, 525만 원인가요? 월.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그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은 아마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이 부분 때문에 연봉 6천만 원이 사실 요즘 같은 물가 수준, 생활 수준을 감안할 때 많다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득 상위 30%도 빠듯하게 살아가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무상보육이 시행된 과정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작년 1월,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었죠? 총선에서 총선 대비해서 민주당에서 원래 당론으로 무상보육을 채택을 했고,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이런 무상 시리즈 있었죠. 그 다음에 작년 말에 올해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안을 끼워 넣었습니다. 원래 정부 안에서는 5세, 4세, 3세 이렇게 연도별로 하나씩 이렇게 무상보육을 확대해 가면서 0세부터 2세까지도 앞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중장기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정치권에서 이제 여야가 합의로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패하고, 그 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마당이어서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무상보육에 새누리당도 같이 손을 든, 마치 자기네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숟가락을 얹은 셈이죠. 그렇게 해서 무상보육은 여야 합의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설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가정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을 하는데, 가정에서 키운 경우에는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양육수당 일부만, 차상위 계층까지만 지급하니까 집에 있던 아이들이 대거 몰렸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맡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안 맡기면 바보죠. 사실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을 뭐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책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아이를 맡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정말 애 봐줄 사람도 없는데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대기 순번만 몇십 명씩 보통 밀려있고, 이렇다 그러면은 어디다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결국 아주 비싼 보모를 채용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원래 무상보육의 취지에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당초 이 국가가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을 지원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보면 저출산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작용을 많이 나왔는데, 여야가 이런 합의에 대해서 당장 이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뭐 제가 대통령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어린이, 5세까지 아이는 국가가 키워줘야 된다라는 그런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키우려면은 결국 이제 무상보육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것이 결국 어떤 재원을 갖고 어떤 돈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는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근차근 하자는 것이 일단 정부 아니었는데, 일단 정치권이 합의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국민경제자문회인가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박지원 장관을 상당히 질책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복지 차원, 퍼주기 차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저출산 대책이다. 저출산 대책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 무상보육이라는 거 할 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이것은 해야 되는데, 이 무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일종의 착시가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 없죠. 일단 아이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무상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무상으로 맡기기 때문에 공짜 보육, 무상 보육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돈은 결국 온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어떻게 충당을 해서 무상 보육에 투입을 할 것이냐, 이것이 기본 전제가 된 상태에서 이 영유아에 대한 무상 보육도 확대가 됐으면은 이런 혼선은 없었을 것입니다. 시행한 지 7개월 만에 정부가 개편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결국 줬다가 뺏는 꼴이 되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거를 다시 내줘야 되는, 또는 앞으로 받을 걸 못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반발도 생기고 어떤 정책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재원 사정을 들여다보면은 이 정부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올 여름이었죠. 지자체들이 이제 무상 보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절반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절반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절반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올해 지방 보육료 부족분이 약 한 6,600억 정도 연말까지 부족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돈이 없어서 그 절반을 댈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우리 무상보육 못하겠다, 무상급식은 어떻게든 하겠는데 무상보육은 못하겠다라고 이 지자체 협의회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이제 TF를 구성을 해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하다가 지난 7월이었죠. 그것을 합의를 한 것이 3분의 2, 4,300억 정도는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2,300억 정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걸로 합의를 해서 가까스로 이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게 올 연말까지 일단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 지금 짜는 내년 예산에 이걸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하지만은 지금 정부 예산안 발표하면서 이 무상 보육에 대해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개편안을 같이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 상위 30%를 뺀, 그리고 맞벌이, 당장 보육세를 맡기는 것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한 이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무차별 복지,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갖는 어떤 함정들, 그런 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 자체에 대해서, 이 정부 개편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 회장 손주도 어린이집에 맡기면 돈 주고, 아주 어려운 서민들 아이 맡기는 것도 똑같이 주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낫지, 굳이 모든 국민을
똑같이 나눠줘야지만 이것이 복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결국 내년 예산을 반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개편을 하겠다. 정부안을 발표를 했는데, 당장 올해 대선이 있는 마당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회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여야, 대선 주자 3인 할 거 없이 모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개편안이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나오는 얘기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이거를 떼우겠다. 보통 이제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각 지역 예산이라고 좀 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얘기는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약 3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조 원 정도는 무상보육과 그다음에 반값 등록금 재원을 늘리는데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 선심 예산 따내는 거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무상보육을 내년에 계속 그대로 이어가느냐 안 이어가느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무상보육의 이 대혼란, 이 최근에 한 1년 동안의 대혼란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복지 틀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무상보육에 이어서 무상급식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반값 등록금도 지금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어서 소득 하위 50%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을 하는 걸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전액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도 당장 내년 예산에 일단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걸로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였죠. 사회복지사업 중에 총 64개가 지방이양사업이란 명목으로 지자체로 넘어갔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해당 사업을 벌일 때 그것이 전액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금을 주니까, 어차피 지방 재정이 열악하니까 중앙정부에서 메워줘야 됩니다. 한 절반 이상을 다 메워주고 있는데, 지방교부금과 중앙정부 예산 반반씩 넣어가지고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해서 복지사업을 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64개 사업이 넘어가다 보니까 무상급식도 넘어가고 무상보육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자체가 돈이 없습니다. 특히 인천시 같은 데는 각종 개발 사업 그것이 물려가지고 지금 공무원 월급 주는 것도 상당히 좀 차질을 한때 빚었을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중앙정부에서 특히 이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각종 복지 정책을, 복지 공약을 내놓다 보니까 그 공약을 실행을 하려면은 실행을 하면 할수록 지자체는 더더욱 여유가 없어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복지사업이 대부분이 다 지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금을 더 많이 주든지, 아니면 복지사업을 좀 순차적으로 좀 자제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복지공약은 아주 그냥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는 특히 이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나라 재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지방교부금 마음껏 늘려주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는 건 아주 인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무슨 돈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유행어로 BJR, 배째라,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앞으로 이제 무상급식, 이거는 학교 시설 개선금이고 뭐고 탈탈 털어가지고 아이들 반 먹이자는데,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들 반 먹이는 것 같고 그러냐. 라는 것이 먹혔습니다. 실제 유권자들이 그렇게 해서 박원순 시장을 뽑았죠.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갔고, 무상보육도 어쨌든 간에 여야,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니까 가는 거죠. 가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그 부분도 반드시 선거 공약에 같이 포함되지 않는다면은 또 이런 일들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 무상보육이라는 거 참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1.24명. 부부 둘이 결혼해서 1.24명밖에 낳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핵심 인구, 생산 인구가
그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앞으로는 이제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이를 마음껏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무상보육이라는 거, 이런 측면은 뭐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나 그 다음에 재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복지, 이것은 바로 이런 무상보육 파동과 같은 이런 혼란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사회가 복지를 어느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례가 바로 무상보육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 한 20% 정도 되죠. GDP의 20% 정도 되는데,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20% 정도, 소득의 20% 정도를 조세로 부담을 한다는 얘기인데, 스웨덴 같은 뭐 이런 복지 천국이 되려면 그 부담이 2배, 3배가 돼야 됩니다. 과연 국민들이 그만한 부담을 감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국민적인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는 곤란하죠. 결국 그 대선 후보들이 뭘 해주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놓기 앞서서 이걸 어떤 재원으로 하겠다는 그런 재원 대책까지 철저히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또 유권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런 무상보육 파동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값 등록금도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북한에서 뭐 의무교육을 11년에서 12년으로 연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의무교육 중학교까지밖에 안 됩니다. 9년입니다. 정작 우리가 반값 등록금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중요한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상의료까지 지금 뭐 일부 정당에서는 공약으로 내세울 움직임이죠. 무상의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무상의료가 나온다면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무상보육과 비슷한 상황. 집에서 키워도 되는 아이까지 너도나도 시설에 맡기려고 하듯이, 그냥 약 조금만 먹어도 될 사람도 너도나도 의료 쇼핑하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게 뻔하죠. 그 다음에 반값 등록금이라는 것도 물론 좋죠.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공부를 못한다라는 거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구제를 해줘야죠. 해줘야 되는데, 이 반값 등록금이 모처럼 요즘 그 대학 진학률이 80%에 달했던 대학 진학률이 좀 70% 초반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에서, 그리고 대학의 어떤 진학이라는 그 투자 수익률이 고등학교를 나와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취업했을 때의 투자 수익률과 어떤 것이 난가를 따졌을 때,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도 또 학부모들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이 마당에 반값 등록금은 또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학 구조조정이 전제되지 않는 반값 등록금, 그 다음에 재원대책이라든지 어떤 그냥 마구잡이 의료 쇼핑을, 이런 모럴 해저들을 방지하는 대책이 없는 무상의료, 그 다음에 이 무상보육과 같은 이런 문제점, 이런 점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를 설계를 할 때 복지 예산이 100조 원 넘는 이런 마당에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금을 더 크게 부담하지 않고도 복지를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원론적으로 한번 따져볼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 복지 혜택이라는 것은 또 그에 상응하는 세금 부담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유권자들이 눈을 떠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안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무차별 복지, 공짜라고 이름 붙인, 무상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 허구라는, 얼마나 그것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그야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복지가 돌아가는 선별적 복지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런 원칙이 훼손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상보육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무상보육 앞으로도 두고두고 논란을 빚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